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저의 집이었으니까요. 13살 때부터 꿈꿨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 곁에 서는 것. 그 꿈 하나로 저는 20살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된 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침밥을 차렸고 주말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3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오던 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이 집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과 제가 10년 넘게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오민주는 그 당시 변변한 저축 하나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은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집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2D, 그것도 둘이서 묵는 패키지 요금으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야간 당직을 섰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충전 중인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3해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던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잠금이 풀리지 않았지만 미리 보기 화면에 떠 있는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덕분에 잘 잤어요. 발신자 이름은 박대리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 읽은 것이라도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문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냄비에서 구수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올라오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13의 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밤 12시가 다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술 냄새를 달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지만 그날은 유독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 멈칫하더니 억지로 밝은 척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호텔 영수증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가 택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남의 주머니를 왜 뒤져?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실소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 패키지 요금이 거래처 접대에도 나오냐고요? 오빠라고 부르는 박대리한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받으면서요. 남편은 잠시 입을 달싹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동이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 뒤로 물러서며 일러 바쳤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제 물건 뒤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침부터 난리를 치더니 이제 밤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남편 내조를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밖에서 피곤하게 일하는 남편한테 집에 와서도 잔소리를 해되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3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 없는 분이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그냥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 소영이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제가 낼 수 있는 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 답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 머리는 놀랍도록 맑아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어딘가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번호패 덮개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평소 누르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수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더 이상 당신 자리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어제 스스로 나갔잖아요.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기가 막혀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예요. 등기부 보시면 이수연 이름 3글자 선명하게 있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자리가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명의가 어떻든 민준이 아내가 시집와서 살던 집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어디서 명의 타령을 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오민준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나와서 직접 얘기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비겁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며칠만 나가 있어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3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결혼도 않고 줄곧 본가에서 지내던 신우이는 평소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봉투 2개를 복도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옳게, 짐은 제가 대충 챙겨뒀으니까 이거 들고 가요. 바닥에 나뒹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제가 아끼던 회색 니트가 구겨진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수간호사가 되던 날 제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세탁할 때마다 손으로 살살 빨아 눕혀 말리던 그 옷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복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오빠도 어머니도 올케가 여기 있는 거 원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방도 더 필요하고요. 저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거든요. 순간 신발장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신발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하이힐, 그리고 어린아이 운동화까지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 집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 잘 들으세요.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예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제 피땀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오늘 이 복도에서 저한테 한 짓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의가 어쩌든 지금 쫓겨나는 건 옳게잖아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고 매물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네 방 안 구석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날 친정 서랍에서 미리 챙겨두었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예감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간호사로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는지도요.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표정으로 앉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파트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에 앱으로 등록하신 분 맞으시죠? 네,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소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독 명의네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매도 가능하십니다. 이 단지는 매물이 워낙 귀해서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임자 나타날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10세 동안 제 피땀이 녹아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통이었습니다. 남편 것이 5통, 시어머니 것이 3통.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2블록을 지나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게가 들어선 건물이 바로 제 명의라는 사실을요. 12년 전 친정아버지가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1층을 무상으로 내드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가게에서 나온 수익은 한 번도 제게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요. 저는 가게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하는지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이 문에 내용 증명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소영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주부터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거래처 담당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조건에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 회사에서
공식 항해 문서를 보낸 상태였고 감사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대신 그는 은행에 가 있었습니다. 동생 재준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조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어머니와 재준이 앞에서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수연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은행 상담 창구 직원은 남편이 건넨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조회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아파트에 등기부를 조회했는데요. 소유자가 배우자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성함은 등기부 어디에도 없으시네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산 집인데 왜 제 이름이 없어요? 배우자면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차분하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단독 소유입니다. 담보대출은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남편분이 임의로 담보 잡으실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어젯밤 재준이와 소주를 마시며 그렸던 모든 계획이 단 한 줄의 등기부 기재사항 앞에서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수연이 단독명이라서 제가 아무것도 못한대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식구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이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동의서 써내라고 해. 어머니, 제가 어제 비밀번호 바꾸고 짐을 봉투에 담아서 버린 사람한테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어요? 전화기 너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병원 원무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반쯤 먹다 말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소장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등록하신 매물에 오늘 오전에만 3팀이 문의 주셨네요. 내일 2팀 방문 예정인데 내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소장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명의자분이 직접 오시면 손님들도 훨씬 안심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집 매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시어머니 가게가 들어선 상가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를 위한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했습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무상 사용 허락을 철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무상 사용 허락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통보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무상 사용이니까 소유자인 의뢰인께서 언제든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후 퇴거 기한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제 손끝은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부동산 소장과 만났습니다. 소장은 서류 파일을 끼고 서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팀 2팀이에요. 첫 번째 팀이 아주 진지하게 보고 계십니다. 마음 단단히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심장 박동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 멀리
제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열고 닫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장이 먼저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소장을 알아본 시어머니의 눈에 도끼 같은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또 부동산이에요? 어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장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오늘 미리 약속된 방문입니다. 매수 희망자분들과 내부를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안에서 시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또 집 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허락 없이는 개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소장이 법적 소유자가 매도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든 우리 오빠가 여기 가장이에요. 집주인 데려오라고요. 집주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또렷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집주인이 왔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출근복 차림으로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발걸음은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 주인처럼 당당하게 시어머니가 떠듬거렸습니다. 수연아, 네가 여기 왜?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소장 옆에 섰습니다. 소장님, 매수 희망자분들 오셨나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셔오세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가 아직 살고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3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던 눈이었지만 그날 제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비밀번호까지 바꾸시면서요.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 집은 제 집이고 제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가 막으실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장이 매수 희망자 부부를 데려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부부가 어색한 분위기에 당황하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반기를 저는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이수연입니다. 들어오시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막으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소유자의 정당한 매도 행위를 방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막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주먹을 쥔 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국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집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무지함이 처량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까지 준비해 온 거야? 당연하죠. 제 집이니까요. 매수 희망자 부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까지 구석구석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마지막까지 방해하려 했지만 소장이 한마디 하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시누이도 작은 방문을 부여잡고 있다가 씩씩거리며 비켜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양이라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잘 들어요. 환기도 잘 되고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부 공개가 끝난 건 11시 반이었습니다.
마지막 팀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우리 눈앞에서 남들한테 집 구경을 시켜? 저는 가방을 챙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오실 팀들이 있으니 집 좀 치워두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가게 얘기는 따로 연락드릴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법무사가 발송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 사용 허락을 철회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내로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영이에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내용 증명을 받아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12년간 아무 비용 없이 써온 가게가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시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계약서도 없으니 권리금을 주장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게까지 내놓으라고 하잖아.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감사팀 호출을 받고 대기 발령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약 비리와 연결된다는 공식 문서가 확보되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준이는 사채업자에게 다음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집 담보대출도 안 되고 가게도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형수가 진짜였네. 이러면 나 진짜 큰일 났는데. 시어머니는 성호야, 당장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빌어라. 계약 취소하라고 사정해라. 소리쳤지만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취소가 돼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 바꾸고 짐 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시누이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잠금일 전날 그 당당했던 가족들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시누이가 가장 먼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신발장을 가득 채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나갈 때는 친구 집 거실을 전전한다며 말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재준이는 고시원으로 짐을 옮기면서 형에게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는 내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 했던 게 죄냐며. 그러나 그 눈물에 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랍을 비우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두고 간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정리해두고 나온 뒤였습니다. 텅 빈 서랍처럼 그의 인생에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그 순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사라지고 관리소장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출입카드 반납하십시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네는 순간 13해 동안 그들이 제 집에서 누린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게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이 지난 날 아침 시어머니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물쇠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법무사를 통해 명도를 완료한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집주인과 잔금을 치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13해의 무게가 현금으로 되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살던 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 어둠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3해 동안 하녀처럼 살았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도 집으로 달려와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을 챙겼고 남편의 비겁함 앞에서도 참았어요. 이 집이 저의 유일한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이 집이 제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그냥 콘크리트예요. 제 자존심은 제 안에 있었고 처음부터 아무도 빼앗아 간 적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쫓겨난 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 스스로의 양심과 인격에서 따뜻했어야 할 가정에서 영원히 쫓겨난 거예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볼 이유도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13해 만에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걷는 이 길 끝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소리 없이 짓밟혀온 분이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인내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연이가 도장을 찍고 그 문을 나선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귀하게 여기기로 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혹은 마음 한편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